그날 밤 진통보다 더 아픈 걸 봤어요. 남편이 아니라 남의 편이더라고요. 출산 예정일 하루 전이었다. 배가 무거워 제대로 눕지도 못한 채 남편의 핸드폰 알람 소리에 잠에서 깼다. 화장실에 간다던 그는 침대 옆에 휴대폰을 두고 나갔다. 불빛이 켜진 화면. 시댁 단톡방이었다. 며느리는 내일 병원 보내고 애만 우리가 맞는 걸로 정리하자. 그 문장을 읽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 데는 더 오래 걸렸다. 손이 떨려 화면을 넘기자 이미 몇 주 전부터 내가 없는 미래를 상의하고 있었다. 나는 그 방 안에서 이미 필요 없는 사람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아이를 낳으러 가는 게 아니라 전쟁터로 들어가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출산한 지 3시간도 안 됐는데 축하 대신 조건부터 꺼내더라고요. 아이 울음소리가 병실을 채운 지 얼마 지나지 않았다. 몸은 아직 현실을 따라오지 못했고 머리는 하얗게 비어 있었다. 아이가 잘 나왔다는 말 하나에 그저 눈물만 흘리던 그때였다. 문이 열렸다. 시어머니였다. 손에는 꽃도 과일도 없었다. 대신 얇은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다. 몸은 좀 어때? 형식적인 말이었다. 대답을 기다리는 눈빛도 아니었다. 시어머니는 곧장 의자를 끌어당겨 앉더니 봉투를 내 쪽으로 밀었다. 이건 그냥 알아두라고. 나는 갓 출산한 몸으로 그 봉투를 멍하니 내려다봤다. 서류 위에는 내 이름과 아이 이름이 적혀 있었다. 양육 관련 동의서였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목소리가 생각보다 작게 나왔다. 시어머니는 숨을 고르지도 않고 말했다. 애는 우리가 키우는 게 맞지. 너는 몸 회복하고 나중에 내 인생 다시 정리하면 되고. 순간 귀가 멍해졌다. 말을 이해하려 애쓸수록 단어들이 따로따로 흩어졌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내가 이상한 질문을 했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요즘 애 키우는 게 얼마나 돈 드는지 알잖아. 너 혼자 감당 못해. 그 말은 걱정처럼 들리지 않았다. 결정 통보였다. 나는 남편을 봤다. 도움이 필요했다. 누군가 이게 잘못됐다고 말해주길 바랐다. 하지만 남편은 창밖만 보고 있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한참을 망설이다 묻자. 그는 아주 작게 말했다. 엄마 말도 일리는 있어. 그 한마디로 모든 게 무너졌다. 출산의 고통이 아니라 그 말이 더 아팠다. 지금 이 얘기를 왜 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그냥 애 낳은 날이잖아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잠시 나를 내려다보더니 차갑게 말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거야. 약할 때 정리해야지. 그 말은 칼처럼 꽂혔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이건 충동도 감정도 아니었다. 계획이었다. 병실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다 정해져 있었던 일. 내가 아이를 낳는 순간 역할이 끝나는 구조. 생각해보고 말씀드릴게요. 간신히 그렇게 말했다. 시어머니는 미소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래 생각할 필요는 없어.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니까. 문이 닫히고 병실에는 아이 울음소리만 남았다. 나는 아이 얼굴을 보다가 갑자기 겁이 났다. 이 아이를 안고 있는 내가 얼마나 오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지. 그리고 확실히 느꼈다. 여기서는 아무도 내 편이 아니라는 걸. 그날 병실에서 나는 아이를 낳은 게 아니라 내 자리가 없다는 사실을 먼저 배웠습니다. 그 사람은 몰랐던 게 아니라 처음부터 선택을 끝내놓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병실을 나간 뒤 나는 남편과 단둘이 남았다. 아이 울음소리는 여전히 이어졌지만 방 안 공기는 얼어붙은 것처럼 무거웠다. 나는 남편을 똑바로 보지 못했다. 혹시라도 그 얼굴에서 확인하고 싶지 않은 답을 볼까봐. 아까 그게 무슨 말이야? 한참 만에 입을 열었다. 목이 바짝 말라 말끝이 갈라졌다. 남편은 대답 대신 한숨부터 쉬었다. 너도 알잖아. 우리 집 사정. 그 말은 설명이 아니라 핑계였다. 집 사정이 이러면 내 애를 데려가도 되는 거야?
그제야 남편이 나를 봤다. 하지만 그 눈에는 미안함보다 귀찮음이 먼저 보였다. 데려간다는 말은 좀 그렇고 잠깐 맡아서 키우자는 거지. 잠깐. 그 단어가 너무 쉽게 나왔다. 잠깐이 언제까지인데? 남편은 잠시 말을 고르더니 이렇게 말했다. 상황 봐서. 그 네 글자가 나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상황. 그 상황이라는 게 결국 내가 필요 없어지는 순간이라는 걸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당신 이 얘기 전부터 알고 있었지. 질문이 아니라 확인이었다. 남편은 고개를 숙였다. 엄마가 미리 말은 했어. 그 순간 귀에서 웅 하는 소리가 났다.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그럼 나 임신했을 때도 태동 느끼고 울던 그때도 다 알고 있었던 거야?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모든 대답이었다. 왜 말 안 했어? 이번엔 거의 울음이었다. 남편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다. 괜히 말해봤자 싸움만 나니까. 나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확신했다. 이 사람은 나를 보호할 생각이 없다는 걸. 싸움이 나도 내 편은 들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남편은 그제야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너 왜 이렇게 예민해졌어? 애 낳아서 그런 거야. 그 말은 나를 아내도 엄마도 아닌 문제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러니까 지금 당신 선택은 뭐야? 나는 아이를 아는 채 마지막으로 물었다. 남편은 망설이지 않았다. 엄마 말대로 하는 게 다들 편해. 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편하다. 그 말 속에는 내 고통도 내 미래도 없었다. 나는 더 말하지 않았다. 설명도 설득도 하지 않았다. 이미 끝났다는 걸 몸으로 느꼈기 때문이다. 남편은 잠시 서 있다가 아무 일 없다는 듯 병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아이를 더 꼭 끌어안았다. 이 아이만은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겠다고 그때 처음 마음먹었다. 그리고 분명히 알았다. 이 싸움에서 남편은 내 편이 아니라는 걸. 사람이 제일 잔인해지는 순간은 모른 척할 때가 아니라 알면서도 선택했을 때더라고요. 전화 한 통이면 끝날 일인데 그 한 통을 못하게 만들더라고요. 병실 문이 닫힌 뒤 시간 감각이 사라졌다. 낮인지 밤인지도 분간이 되지 않았다. 아이는 내 품에서 잠들었고 나는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남편이 돌아왔다. 표정은 평온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얼굴. 병원비 정리해야 해서 잠깐 나갔다 올게. 그 말과 함께 내 휴대폰을 자연스럽게 집어들었다. 이건 왜? 내가 묻자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배터리 없잖아. 충전 좀 해줄게. 하지만 충전기는 이미 침대 옆에 꽂혀 있었다. 나는 휴대폰을 다시 잡으려 했다. 그 순간 남편의 손이 먼저 움직였다. 지금은 좀 쉬어. 괜히 전화하다가 몸만 상해. 그 말투는 걱정처럼 들리게 만들어져 있었지만 나는 직감적으로 느꼈다. 막으려는 거라는 걸. 엄마한테만 잠깐 전화할게. 그러자 남편의 얼굴이 눈에 띄게 굳었다. 지금 그럴 타이밍 아니야. 그럼 언제가 타이밍인데?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말했다. 괜히 말 키우지 말자. 그 말 속에는 분명한 뜻이 있었다. 내 입을 닫으라는 뜻. 그날 이후 내 휴대폰은 항상 남편 손에 있었다. 간호사가 들어올 때, 시어머니가 왔다 갔을 때 남편은 절대 자리를 비우지 않았다. 누군가와 단둘이 되는 순간이 허락되지 않았다. 나는 점점 말수가 줄었다. 말을 해봤자 돌아오는 건 같은 말뿐이었기 때문이다. 내 몸 생각해서 그래. 괜히 걱정시킬 필요 없어. 엄마도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그 말들이 반복될수록 나는 점점 내가 예민한 사람인가 헷갈리기 시작했다. 어느 날은 간호사가 물었다. 보호자분 친정은 안 오시나요?
그 질문에 남편이 먼저 대답했다. 멀어서요. 그 한마디로 모든 대화가 끝났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겁이 났다. 세상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온 기분이었다. 밤이 되면 아이 숨소리만 들렸다. 그 소리가 나를 현실에 붙잡아주는 유일한 끈 같았다. 나는 아이를 보며 속으로 계속 말했다. 조금만 버티자.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야. 하지만 그 조금이 얼마나 길어질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다시 왔다. 어제 말한 거 생각 좀 해봤어? 그 질문에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답하는 순간 되돌릴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시어머니는 내 침묵을 동의로 받아들였다. 그래, 현명하게 생각했네. 그 말이 내 숨통을 조였다. 그날 저녁 남편은 나에게 말했다. 퇴원하면 우리 집으로 바로 가자. 우리 집이 어디인지 나는 묻지 않았다.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곳에는 내가 없다는 걸. 그들은 나를 가두지 않았어요. 다만 나 혼자 나오지 못하게 만들었을 뿐이죠. 아이 이름을 부르는데 그 이름이 내가 지어준 게 아니더라고요. 아이가 처음으로 길게 잠든 날이었다. 병실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고 나는 그제야 숨을 고를 수 있었다. 그때 시어머니가 아이를 안아 올리며 말했다. 이름이 참 잘 어울려. 나는 반사적으로 물었다. 네? 아직 이름 안 지었는데요. 시어머니의 손이 잠깐 멈췄다. 아주 잠깐. 하지만 나는 봤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웃으며 말했다. 아, 우리가 그냥 불러본 거야. 우리가. 그 말이 귀에 걸렸다. 누가요? 내가 다시 묻자. 이번엔 남편이 먼저 말했다. 엄마랑, 아빠랑. 나는 아이 얼굴을 내려다봤다. 분명 내가 10달을 품고 낳은 아이인데 내가 모르는 이야기가 이 아이를 둘러싸고 있었다. 언제요? 이번엔 남편이 대답을 피하지 않았다. 임신 중반쯤. 그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그때 내가 태동 느끼고 울던 시기잖아.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때 이미 이름까지 정해놨다고. 시어머니는 조금도 미안해하지 않았다. 아이 이름은 집안에서 정하는 거야. 그래야 뿌리가 바로 서지. 그 말은 전통도 관습도 아니었다. 선긋기였다. 그럼 저는요? 내 질문에 시어머니는 나를 보지 않았다. 아이만 보며 말했다. 너는 낳아준 사람이잖아. 그 한 문장이 내 정체성을 완전히 지워버렸다. 낳아준 사람. 그 뒤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제가 엄마예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분명히 말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어 나를 처음으로 똑바로 봤다. 그러니까 고맙지. 고맙다. 그 말이 이렇게 모욕적인 말인지 그날 처음 알았다. 남편을 봤다. 이번엔 정말로 막아주길 바랐다.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 남편은 눈을 피하며 말했다. 이름 하나 가지고 왜 이렇게 크게 받아들여? 그 말이 결정타였다. 이름 하나. 하지만 그 이름은 이 아이의 첫 소유권이었다. 그날 밤 간호사가 아이 이름을 물었다. 아기 이름 정하셨어요? 시어머니가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다. 이에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나는 숨이 막혔다. 그 이름은 내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이름이었다. 서류에 적히는 이름. 아이의 첫 공식 기록.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말을 하는 순간 여기서 쫓겨날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그들은 그 이름으로 아이를 불렀다. 나는 아이를 안고도 이름을 부르지 못했다. 엄마가 자기 아이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상황. 그게 고립의 시작이었다. 이름을 빼앗기면 관계도 빼앗긴다.
나는 그날 깨달았다. 아이 이름을 미리 정해놨다는 건 나를 미리 지워놨다는 뜻이었다는 걸. 여러분이라면 아이 이름을 시댁이 먼저 정해놨다는 걸 알았을 때 가만히 계셨나요? 아니면 그날 바로 나왔을까요? 퇴원 수속을 마쳤는데 돌아갈 집이 없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퇴원날 아침 간호사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퇴원이시죠? 아기 옷 챙기셨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머릿속은 온통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남편은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다. 아기 카시트를 챙기고 서류를 정리하는 손길이 이상할 만큼 분주했다. 집에 가면 조금 쉬어. 그 말이 왜 그렇게 공허하게 들렸는지 그땐 몰랐다. 병원 현관을 나서자 차가 이미 서 있었다. 익숙한 차였다. 하지만 목적지는 내가 알던 곳이 아니었다. 이쪽 길 아닌데? 내 말에 남편은 짧게 말했다. 엄마 집으로 가.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다. 잠깐만 있다가 집으로 가는 거지.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다. 신호등이 바뀌어도 말이 없었다. 차 안에는 아이 숨소리만 들렸다. 우리 집은? 그제야 남편이 말했다. 정리했어. 뭘 정리해? 목소리가 떨렸다. 남편은 전방만 보며 말했다. 짐 좀 뺐어. 어차피 당분간 거기서 지낼 일 없잖아. 당분간. 또 그 말이었다. 그게 무슨 뜻이야? 남편은 귀찮다는 듯 한숨을 쉬었다. 엄마가 내 몸 회복될 때까지 집에 오지 말라잖아. 그 말은 배려처럼 포장돼 있었지만 실은 출입 금지였다. 내 집이야. 처음으로 단정적으로 말했다. 그러자 남편은 차를 세우고 나를 돌아봤다. 지금 이 상황에 그 말이 중요해? 중요했다. 너무 중요했다. 그 집은 내가 결혼하고 살던 집이야. 남편은 고개를 저었다. 그건 우리 집이지. 그 순간 모든 게 분명해졌다. 나는 우리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시어머니 집에 도착하자 현관에 내 신발은 없었다. 대신 아이 옷과 용품만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다. 내 짐은 방에 없어. 시어머니가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필요한 건 여기서 다 해줄게. 그 말은 환대가 아니라 관리였다. 나는 방에 들어가 캐리어를 열었다. 그 안에는 출산 전날 급히 챙긴 옷 몇 벌뿐이었다. 그제야 현실이 와닿았다. 나는 지금 아이를 안고 남의 집에 서 있었다. 그날 밤 아이를 재우고 거실 불을 끈 뒤 나는 처음으로 울었다. 소리 내지 않고 들키지 않게 문득 내가 어디서 잘못됐는지 하나하나 떠올려 봤다. 하지만 어디에도 내 잘못은 없었다. 그들은 나를 내쫓은 게 아니라 돌아갈 길을 없애버린 것이었다. 집을 잃는다는 건 주소 하나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설 자리가 사라진다는 뜻이더라고요. 엄마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내 손부터 잡았어요. 아이를 안고 시어머니 집에서 며칠이 흘렀다. 날짜를 세는 게 의미 없을 만큼 시간은 흐릿했다. 나는 허락을 받아야 외출할 수 있었고 아이를 안아도 눈치를 봐야 했다. 그날도 시어머니는 말했다. 애는 내가 볼게. 너는 몸조리나 해. 몸조리라는 말 뒤에는 항상 같은 뜻이 숨어 있었다. 가만히 있으라는 뜻. 그때 현관 벨이 울렸다. 예고 없는 방문. 시어머니 얼굴이 순간 굳었다. 누구지? 문이 열리고 그 사람을 보는 순간 다리가 풀렸다. 엄마였다. 손에는 과일도 반찬도 없었다. 그저 가방 하나 들고 급히 달려온 모습이었다. 괜찮아? 그 한마디에
나는 무너졌다. 참고 있던 숨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아이를 안은 채 울음을 삼켰다. 엄마는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잡았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님, 연락도 없이 오셨어요? 엄마는 시어머니를 보지 않았다. 오직 나만 보며 말했다. 살이 왜 이렇게 빠졌니? 그 말에 나는 고개를 숙였다. 대답할 수 없었다. 애는? 엄마가 아이를 보며 묻자 나는 조심스럽게 아이를 내밀었다. 엄마는 아이를 안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이 애는 내 애다. 그 한 문장이 내 안에서 무언가를 깨웠다. 시어머니가 바로 말을 받았다. 그건 당연하죠. 하지만 집안에서 그때 엄마가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다. 집안? 엄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다. 집안이 애를 낳았나요? 이 아이는 내 딸이 낳았습니다. 거실 공기가 순식간에 바뀌었다. 남편이 황급히 나섰다. 어머니, 오해가 있어서. 엄마는 남편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오해 아니에요. 내가 뭘 선택했는지 이미 다 들었어. 남편은 말문이 막혔다. 엄마는 아이를 다시 내게 안기며 말했다. 짐 싸. 그 말은 질문이 아니었다. 지금? 내가 묻자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시어머니가 언성을 높였다. 애는 두고 가야지. 그 순간 엄마의 눈이 차갑게 변했다. 그의 엄마는 여기 있습니다. 그 말에 내 심장이 세게 뛰었다. 나는 아이를 안고 방으로 들어갔다. 캐리어를 열었다. 짐은 얼마 없었다. 그래서 더 쉬웠다. 현관으로 나오는 동안 아무도 나를 막지 않았다. 막을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문을 나서며 나는 처음으로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날 나는 쫓겨난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나왔다. 엄마는 세상을 바꿔주진 않았어요. 다만 내가 나올 수 있게 문을 열어줬을 뿐입니다. 싸우지 않았어요. 설명도 안 했고요. 그냥 먼저 나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생각보다 컸다. 그 소리에 놀란 건 나보다 그들이었다. 엄마 차에 타자 손이 떨렸다. 아이를 안은 팔에 힘이 빠질까봐 이를 악물었다. 괜찮아? 엄마가 묻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무너지지는 않았다. 차가 출발하자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다. 남편이었다. 받지 않았다. 잠시 후 문자가 쏟아졌다. 어디가? 왜 말도 없이 나가? 엄마가 지금 난리야. 그 문장들을 보며 나는 처음으로 알았다. 그들은 내가 나올 거라고 생각조차 안 했다는 걸. 나는 늘 참는 사람이었고 버티는 사람이었고 설명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나오지 않을 거라 확신했을 것이다. 휴대폰을 끄자 마음이 조용해졌다. 처음 느끼는 정적이었다. 엄마 집에 도착했을 때 나는 신발을 벗고 한참을 서 있었다. 들어와. 엄마의 그 말이 허락처럼 들렸다. 아이를 눕히고 잠든 얼굴을 보는데 눈물이 또 났다. 이번엔 억울해서가 아니었다. 살아있다는 느낌 때문이었다. 그날 밤 남편에게서 처음 전화가 왔다. 받았다. 왜 이렇게까지 해? 그 첫마디에 나는 웃음이 나왔다. 이렇게까지? 그 말이 너무 뻔뻔해서 나는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냥 나왔을 뿐이야. 남편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엄마가 애 데려가면 법적으로 문제될 수도 있대. 그 말에
심장이 철렁했지만 나는 차분히 말했다. 그래서 변호사 알아보고 있어. 그건 사실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 말 하나로 남편의 숨이 멎는 게 전화기 너머로 느껴졌다. 너 왜 이렇게 변했어? 그 질문이 웃기게 들렸다. 변한 게 아니라 이제 선택한 거야. 그날 이후 시댁 쪽에서는 태도가 달라졌다. 명령이 부탁으로 바뀌었고 통보가 협상으로 바뀌었다. 그 변화가 나를 더 확신하게 만들었다. 내가 나오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을 거라는 걸. 며칠 뒤 시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왔다. 잠깐 이야기하자. 예전 같았으면 심장이 먼저 반응했을 말. 하지만 그날은 그 문자를 한참 보고 이렇게 답했다. 지금은 아닙니다. 그 짧은 문장이 나를 지켜줬다. 나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설명은 약자가 하는 일이었으니까. 아이를 안고 거울 앞에 섰다. 얼굴은 여전히 수척했지만 눈은 달라져 있었다. 나는 처음으로 내 선택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들이 두려워한 건 이혼도 소송도 아니었다. 내가 먼저 나와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그들이 가장 무서워하던 선택이었다. 나오고 나서 알았습니다. 그들이 강했던 게 아니라 내가 너무 오래 그 안에 있었을 뿐이라는 걸요. 미안하다는 말이 이렇게 늦을 수도 있구나. 그날 처음 알았어요. 내가 나온 뒤 며칠 동안 연락은 없었다. 정확히 말하면 연락할 명분이 없었을 것이다. 그 침묵이 오히려 나를 편하게 했다. 그런데 일주일쯤 지났을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남편이었다. 잘 지내? 그 한마디가 어쩌면 그렇게 현실감 없게 들리던지. 용건 말해. 내 대답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애는 잘 있지? 그 질문이 너무 늦었다는 걸 본인만 모르는 듯 했다. 그래. 짧게 답했다. 더 말하고 싶지 않았다. 그러자 남편은 갑자기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때는 정신이 없었어. 엄마 말이 다 맞는 줄 알았고 그 문장들을 듣는 동안 나는 조용히 숨을 골랐다. 이건 사과가 아니라 해명이었기 때문이다. 내가 그렇게까지 나갈 줄은 몰랐어. 그 말에 나는 웃음이 나왔다. 그래. 그래서 놀랐겠지. 너도 알잖아.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그 말이 나를 가장 화나게 했다. 일부러가 아니면 괜찮은 건가? 그럼 의도는 없었으니까 괜찮았던 거야? 내가 묻자 남편은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다. 아니, 그건 아니고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좀 심하긴 했던 것 같아. 좀 심하긴. 나는 그 단어들을 하나하나 마음속에서 지웠다. 너 없으니까 집이 너무 조용해. 그 말은 외로움처럼 들렸지만 실은 불편함이었다. 누군가 대신 해주던 역할이 사라졌다는 뜻. 엄마도 요즘 많이 힘들어해. 그 말에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건 내 책임 아니야. 남편은 처음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나도 그땐 내 편을 들었어야 했다는 거 알아. 그 말이 결정적으로 늦었다. 언제? 내 질문에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다. 병실에서도 퇴원 날에도 집을 잃었을 때도 그는 없었다. 지금 와서 그 말하는 이유가 뭐야? 남편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다시 생각해 볼 수는 없을까? 그 한 문장으로 모든 게 분명해졌다. 후회는 사랑이 아니라 상황 때문이었다. 나는 이미 생각 끝났어. 그 말에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다.
애는 어떻게 할 거야? 나는 아이 숨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말했다. 아이 엄마는 나야.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다. 전화를 내려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신기하게도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사람은 정말 늦기 전에만 사과할 수 있다는 걸 그제야 알았다. 그의 후회는 너무 늦었고 너무 안전했고 무엇보다 나를 향한 게 아니었다. 자기를 잃을까봐 두려워진 사람의 후회였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후회 다시 받아주시겠어요? 아니면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